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는데 네. 시장 상황이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쵸. 네. 어제 특히나 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설 연휴 때 음, 이른바 딥시크 쇼크가 왔었는데요. 네. 그걸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는데 이 주말에 갑자기 관세 전쟁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할 음, 얘기가 참 많네요. 네. 우리 증시도 지금 상황 별로 안 좋네요. 그러게요. 코스피는 코스닥 모두 3% 안팎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 때문에 오늘 아침에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그렇군요. 떨어졌군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관세 전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들 오늘 아침부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네요. 네, 한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할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정말 했네요. 역시 트럼프 다 게다가 왔어요. 캐나다, 멕시코 동맹국이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25%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 경제 비상경제권법 IEEPA라는 법에 따라서 부과한 건데요. 음, 미국에 약간의 뭔가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트럼프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려면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비상경제권법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따라서 바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아마 이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고요. 단 그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합니다. 음, 중국에 대해서도 10% 보편 관세를 중국은 이미 관세 내고 있었잖아요. 음, 추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게 첫 번째 임기 때 보면요. 이 당시 일기 당시에 보면 사실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이 주로 타겟이었습니다. 그쵸. 예. 이 행정명령이 나온 게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음, 근데 이번엔 취임 2주 만에 바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게다가 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타겟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가까운 동맹을 먼저 때리는 분위기입니다. 음, 이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한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동맹국도 이렇게 때리는데 너희들 각오하고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 보자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 트럼프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실행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쨌든 음. 실행을 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는 신호다라고 음, 분석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하면 G1입니다. 이렇게 네.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경제적 파장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요. 미국의 3대 교육국입니다. 어, IMF 추산해 봤는데요. 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입품 비중 1위가 멕시코 14.79, 와, 2위가 캐나다 14.14, 3위가 중국 11.78%예요. 이거 합치면 50%에 가깝거든요. 이 음, 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23년 기준 1조 3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천조 원 가량이 관세 부과 대상에 속하는 겁니다. 와, 게다가 특히 이제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네,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거 체결해서요 관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음. 이번에 25% 관세 부과가 되는 거니까 이 갑자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25%가 비싸지는 그러네요. 셈이에요. 예. 특히 산업별로 보자면 북미 자동차 산업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음, 미국 상무부의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자료를 보면요.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수입의 경우 멕시코의 27%, 캐나다의 12%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음, 40%에 달하고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22%가 완성차예요.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5대 중 한 대는 캐나다에서나 멕시코에서 온 건데 여기에 갑자기 가격이 25% 비싸진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인데 그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전체 차원에서 타격이 그렇죠.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캐나다 같은 경우는 GDP의 20%, 멕시코 같은 경우는 GDP의 30%가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휘청거린다라고 하니까 음, 사실 쉽지가 않죠. 음. 게다가 이 반면 이제 그러면 이 관세를 맞은 캐나다나 멕시코 입장에서는 뭐 할 게 있느냐라고 보자면요. 딱히 뭔가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GDP 20%, 멕시코 GDP 30%가 미국 수출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음.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 수출 의존도는 약 3%에 불과합니다. 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매기더라도 미국이 입는 타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터슨 경제연구소라는 것이 추정을 해봤더니 만약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나 멕시코 경제가 약 1에서 2% 정도 축소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률 감소는 0.2%밖에 안 될 거다라고 했어요.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더 첩첩산중입니다. 음. 이미 많이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거기다가 10%를 더 부과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제가 이미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딱히 뭔가 대책도 없어요. 음. 그래서 뭐 보복관세도 아니고 WTO 제소하겠다라고 했는데 WTO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타격감이 없습니다. 아예 WTO에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뭔가 전 세계 단위의 무역 협정 뭐 이걸 위반했다라고 해서 뭐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의 문제는 너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른 나라의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서 동맹국들이 타깃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가 붙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많아요.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G1이라는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처한 위험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자면요. 일단 당장 보겠습니다. 당장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이제 코로나19 및 바이든 정부 때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요.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집행을 했습니다. 딴 데 있지 말고 우리 동맹국가, 미국의 동맹국가에다가 뭔가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공급망에 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라.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캐나다로 많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멕시코, 캐나다도 아니야. 거기도 고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멕시코 투자 늘려놨는데 다시 관세 장벽에 부딪힌 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 지금 현재 대기업 위주로 한 525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부품 업체들까지 그냥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요. 네. 이 두 번째 좀 길게 보자면요. 이게 지금 중국, 멕시코, 캐나다인데요. 그럼 다음 우리 여기서 끝이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다음은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국가 아까 말씀드린 비상경제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모든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명분이야 갖다 붙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것도 펜타닐 이슈, 이 불법 이민 이슈를 갖다 댔는데 갖다 대긴 나름이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이어서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 미국에 뭔가 그 줄을 대고 미국의 부를 빼가는 나라 중 8번째라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114억 달러였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114억 달러인 거죠.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게 557억 달러까지 4.9배 늘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눈에 가시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는 한국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올까를 추산해 봤는데요. 산업연구원이 한번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대미 수출 9.3에서 11점, 많게는 13.1%까지 줄어들 수 있고요. 국내 부가가치가 8조 원에서 11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편관세 부과하고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보복관세까지 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 펼쳐질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5조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해가 굉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대책을 뭔가 세워야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엽니다. 다만 이제 대책회의를 연다고 해서 뾰족한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관세부가 조치가 어떻게 되고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할 네. 예정인데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건 미국을 달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 수입을 확대할 만한 미국산 제품 그리고 한미 협력이 가능한 제조업 분야 이걸 묶어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제안하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나라에서 돈을 빨아가는 약간 나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미국의 제품 뭔가를 수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뭘까라고 보자면 미국산 원유 가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걸로 아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 요걸 이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아직 제가 관세 전쟁에 이제 드디어 막이 올랐다라는 말씀이 들었는데 2월에 막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막이 오르기도 전인 1월 수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10.3% 줄었습니다.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건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렇군요. 외교가 좀 활성화되고 좀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눠봐야 될 텐데 우리 내부가 좀 많이 시끄럽네요. 관세 전쟁 때문에 묻힌 느낌이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을 달궜던 뉴스가 딥시크 쇼크.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다 했는데 관세 전쟁 때문에 이야기가 뒤로 좀 밀렸네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판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네네. AI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뭐죠 AI 하면은 다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만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빅테크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치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AI 쪽 개발하신 분들 보면 이게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네네. 그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입니다. 딥시크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된 그 뭐 스타트업이고요. 신생 스타트업이죠. 그리고 그 CEO가 중국 저장성대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도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세상이 놀란 거는 아니 뭐 나온 결과물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80억 원에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른바 이용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막 깜짝 놀랐는데 사실 중국의 AI 굴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금 현재 보자면요. 그간 주목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중국에는 4,000개 넘는 AI 회사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등록을 맞춰서 대중한테 서비스되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이미 200개 이상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등록 사용자 수가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아서겠지만 이미 6억 명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10년 전부터 기획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14년에 대중창업 만중창신 전략 이 목표 중 하나로 전략성 하이테크 분야 연구개발의 도약적 발전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혁신 산업을 진흥하겠다라는 그 목표 중에 하나로 이른바 하이테크 분야, A 같은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21년에는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5개년 계획에서 25년까지, 올해죠, 핵심 기술 자립화율 70% 달성하고요. 2030년에 세계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 리창 총리가 10대 정부 과제 첫 번째 항목으로 AI 플러스 행동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그 발전 수준은 이미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지식재산기구 위포라고 있어요. 지난해 7월에 펴낸 이 생성 AI 편 특허 환경 보고서를 보니까 14년부터 23년까지 10년간 출원된 생성 AI 관련 특허가 5만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가 딱 3만 8천여 건입니다.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2등인데 미국이 한 6천 건이거든요. 그거 6배예요. 뭐 양이 문제냐 질이 문제지라고 해도 양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또 특히나 대학 및 연구기관을 기준으로 특허 출원순을 매겼더니 상위 5곳 중 4곳이 중국 소재 대학이나 기관이었습니다. 기업을 기준으로 상위 5곳 중 4곳이요. 모두 중국 회사였어요. 텐센트홀딩스, 핑안보험, 바이두, 알리바바 그룹. 중국 회사들이 이미 AI 쪽은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은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라고까지 불리는 게 엔비디아가 17% 정도 하락을 했죠.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 기업은 AI는 뭐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다가 좀 무관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쇼크를 받은 건데 가장 위협을 느낀 곳이 아무래도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아닐까. 네,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내놓은 뭐 몇천억을 들여서 만든 모델을 80억에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 챗GPT 개발사가 오픈 AI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오픈 AI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 이 오픈 소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비밀로 개발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 딥시크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오픈 소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 쪽에서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약간 비밀주의 전략이 이게 맞는 거야?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오픈 AI가 2015년에 만들어질 때는요, 공익에 부합할 경우 연구 결과 데이터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경쟁이 격화됐고 안전상의 위험 등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 나겠다. 오픈 소스로 하면 아무래도 경쟁사들한테 이른바 기업 영업 비밀을 알려주는 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하지 않고 클로즈드 소스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 딥시크는 오픈 소스로 아예 그 개방을 한 거니까요. 오픈 소스의 장점은 소스를 열어놓다 보니까 모든 개발자가 와서 그걸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예. 다들 붙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가 문제야, 이 부분은 뭘 발전시킬 수 있어라고 하니까요.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약간 그 개발 역사를 보자면요, 소프트웨어 역사를 보자면 오픈 소스웨어 진영이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샘 올트만 쪽의 오픈 AI도 야 이제 우리도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최근에 미국 IT 전문 매체 레딧이 행사를 주최했는데 거기서 샘 올트만한테 그 딥시크 충격이 나온 이유니까 이제 질문해봤죠. 너네 지금까지는 계속 영업 비밀을 고수했는데 오픈소스로 바꿀 생각 없어? 라고 하니까 샘 올트만이 AI 모델 관련 기술 일부를 공개하고 연구 결과 발표를 늘릴 것인지 묻는 말에 내부적으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아마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지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 CEO를 만났다고요. 사실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달 31일에 미팅이 나왔고 딥시크 등장 이후에 그 트럼프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처음 만난 거라서요. 사실 지난달 20일 대통령 취임식 당시 그 모습 사진 보시면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팀 쿡, 그다음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등이 보였는데 젠슨 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외신에서 나오는 건 AI 칩 수출 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딥시크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제작한 저사양 칩 H800이 사용됐다라고 이제 자신들은 발표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건 고사양 칩만 제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딥시크가 저사양 칩으로도 이걸 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칩을 다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래서 실제 저사양 칩까지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느냐를 보자면요. 실제 규제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AI 개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사실 딥시크 쇼크에서 놀랐던 점이 하나는 뭐냐면, 하드웨어 투자를 안 해도 해낼 수 있네? 그 우리에게도 뭔가 기회가 있는 거야?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하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할 수 있냐를 보자면 소프트웨어는 사실 핵심 그 인력이 뭐냐면 인재입니다, 인재. 네. AI 개발 인재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AI 인재들이 많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AI 산업 발전 궤적을 연구하는 미국 기관 에포크 AI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국가별로 24년 주목할 만한 AI에 관한 최신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네, 한국은 제로입니다. 네, 없어요. 미국이 36개로 1위, 중국이 10개로 2위. 놀란 게 사우디아라비아도 1개가 있어요. 브레인 AI라고. 네. 근데 우리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주목할 만한 AI, 이거는 이제
혁신성, 논문 인용 건수 등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목록을 했는데 한국은 22년에 3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로 없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AI 핵심이 수학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인재들은 수학이나 공학 안 하잖아요. 네, 어디 뭐 의대로 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시카고대가 조사를 했는데요. 22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별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났습니다. 왜? 국내에 있어봐야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냥 공부하면 해외로 가는 거죠.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투자가 사실 도널드 트럼프 이기가 지난달 발표한 게 바로 그 스타게이트라고 AI 인프라 투자 계획이잖아요. 5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누적 투자한 게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도 게임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인재가 있냐 속상하네요. 이것도 게임이 안 되니까 정말 좀 답답합니다. 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잘못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오늘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행기 포비아가 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설 연휴인 지난달 28일에 부산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있었죠. 네.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사고 현장에서 진행이 되죠. 네, 이게 사실 그 무한 사고, 공항 사고가 있은 다음에 벌어진 거라서 더 충격적입니다. 뭐 다행히 승객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고 원인이 뭔지를 조사하는데요. 그래서 뭐 소방 경찰 그리고 이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이게 이 에어버스거든요. 그 비행기가 네. 그 에어버스 만든 회사가 이제 프랑스 유럽 쪽이라서 여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원인이 뭐냐를 조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탑 승무원 전원이다. 이 발화 지점이 여객기 꼬리 쪽 기내 선반이라고 지목을 했거든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럼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를 보자면 이 선반쯤에서 뭔가 싹싹 소리가 난 후에 연기가 났다. 기내 수화물을 두는 그 오버헤드 빈 있잖아요. 네. 거기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 이런 증언을 승객도 하고 있고 승무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때문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던데요. 그리고 그 지난해 12월 12일에도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거를 승객이 들고 있어가지고 승객이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난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내 소화기로 진압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도 아마 그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 사고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들고 있었고 이번엔 그 선반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 실제로 불이 날 때까지 이걸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사고가 더 크게 난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의 최근에 잘못인지도 그것도 약간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수화물 규정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저도 보조 배터리가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몰랐는데요. 그리고 저도 약간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게 보조 배터리를 직접 휴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냥 선반에 올려뒀던 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륙 전에 보조 배터리를 승객의 몸에 지녀야 한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안내 방송을 들은 기억이 없는 게 아마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내 방송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실효성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항공업계에서는 보조 배터리의 직접 소지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 뒤에 4월에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보조 배터리가요, 이렇게 안전성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곳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성도 확인이 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수화물 속에 있다 보면 사실 이게 불이 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 확실히 이번에 원인이 좀 잘 밝혀져서요. 앞으로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여행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란도란 경제 이슈 시간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고요.